세종문화회관의 소장품으로 있는 이 작품들이 미술관 소장품급이라는 거. 저거 부조 보여요? 부조? 북한에 갔더니 평양에는 큰 건물들이, 반면 우리는 없다는 거지. 여기 배극장 큰 커튼 내리는 거 있잖아요. 막을 올린다, 막을 내린다 할 때 그 막도 작품이었잖아요. 정말로요? 그 막도 원래 작품이었는데 몇 년도였더라? 화재로 소실됐음. 작품 다 타버렸음. 이 그림 어때요? 되게 세련되지 않았나? 이거 네모 그림 아니야. 캔버스를 변형시킨, 과감하게 캔버스를 잘라냈습니다. 김봉태의 창문연작, 2001년작인데 이분은 한국에서 기하학적 추상미술 주요한 작가 중에 한 분으로 꼽을 수가 있는데, 기하학, 그러니까 선과 면 같은 도형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면을 이렇게 분할을 했는데 이 면을 어떻게 나누느냐, 면을 나눈 이 선에 들어가는 색깔을 어떻게 배치하느냐, 이것도 보면은 보라색의 큰 면적이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작아지면서 노란색과 이렇게 포개지는 거거든요. 그냥 밋밋하다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여기 딱 서서 어머나 이렇게 달리면서 보이네. 뭔가 예술이 주는 삶에 대한 환기를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3층에서 2층으로 연결되는 계단 부위에 있는 이 작품 윤명로 작가의 작품입니다. 77-1020, 77년 작품이고요. 78년에 완성돼서 세종문화회관 개관에 맞춰서 납품된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까이서 보면 마치 가뭄 든 논바닥에 땅이 갈라지는 것처럼 깨진 형상이 보이는데, 윤명로 선생님 작업 시리즈는 이제 균열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것들이 많습니다. 또 우리는 무언가를 그리는 게 그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분은 어떤 대상을 그린다기보다 그리는 행위 그 자체를 화폭에다가 흔적으로 담아두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여러 겹 물감을 이렇게 거듭거듭 붓질을 하면서 갈라진 듯한 이런 효과를 주는 균열 작업을 통해서 70년대 후반 말 못할 그 당시의 어떤 시대적 상황을 그렸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겁니다. 그때만 해도 이제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좀 많이 불안정하고 예민하던 시기였는데, 그때 당시 젊은 작가는 이런 식으로 자신의 시대 정신을 표현을 했었고, 꽤 오랜 시간 그리고 반복적인 행동들이 이 화폭에 놓여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가까이서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건 누굽니까? 윤영근이요. 딩동댕. 우리 PD님들이 이렇게 학습을 당했습니다. 윤형근의 다청이라는 작품, 1978년작이 여기에 놓여 있습니다. 윤형근 작품 중에서도 대표작이라고 꼽힐 만한 여러 작품들이 있는데 이 작품도 그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윤형근 작품도 78년작 이 그림과 아주 흡사한 거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세종문화회관의 소장품으로 있는 이 작품들이 미술관 소장품급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미술관에서 전시 보는 것만큼이나 좋은 작품들을 공짜로 계단에서도 볼 수 있다는 거. 윤형근의 작업은 서양화의 재료인 캔버스와 유화 물감을 사용하는데, 이걸 동양회화적 정신성을 담아보기 위해서, 그리고 윤형근이라는 작가 자체가 노자 사상, 이런 동양의 정신 사상에 심취해 있었던 작가였기 때문에 그런 걸 막 고민하다가 한지의 먹이 스미는 그 번짐 기법을 서양화 재료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를 연구하다가 이런 작업에 이르게 됐습니다. 다청색, 영어로 표기할 때는 엄버 블루라고 하는 이 색깔을 주 테마로 반복적인 이런 작업들을 했는데, 검게 칠한 색이 기름과 어떻게 섞이느냐에 따라서 오묘한 번짐 효과를 내기 때문에 서양에서는 마크로스코 같은 색면 추상 화가의 그 번짐 기법과 같은 맥락에서 서양인들도 이 작품을 보고 우와 하는 공감을 가질 수 있고, 우리 같은 동양인 한국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 먹을 재료로 한 그런 동양적 기법에서의 또 공감을 느낄 수가 있고, 윤형근 작가는 이 엄버블루의 이 작업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검은 두 개의 기둥 사이로 하늘이 열린다라는 천지문 개념을 얘기했었는데, 검은 문이 열리면서 생명의 빛이 들어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라는 글이 보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추상 조각을 대표하는 작가 엄태정 원로조각가의 작품이 여기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계단에서 살펴볼 수 있는 그림들이 박서보, 윤형근 같은 1970년대를 풍미한 원로 작가들이라면 그들과 동시대를 바람잡았던 중요한 원로 조각가가 바로 엄태정 작가입니다. 거친 아랫부분과 그리고 아주 매끈하게 처리가 된 이 윗부분이 대비를 이루면서 뭔가 여러 가지 상상들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거 저 부조 보여요? 부조? 벽 표면에서 약간 이렇게 솟아있는 남쪽 벽, 북쪽 벽 두 개에 그려져 있는 비천상. 저 비천상이 김영중 조각가의 비천상인데 이 세종문화회관의 상징과도 같은 그런 겁니다. 어머, 음악이 흘러나오는 세종문화회관이네. 에밀레종이라고 국보로도 지정돼 있는데 거기 보면은 표면에 하늘로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천사의 모습을 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서양에서는 그걸 천사라고 부르지만 동양에서는 비천, 날아다니는 하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데 그 비천상을 여기다 새겼는데 비천상의 특징은 악기를 항상 연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영중 조각가가 뭔가 여기에 새길 만한 그림은 보편적으로 모두가 봤을 때 멋지다, 예쁘다 라고 생각하면서도 예술, 문화를 다루는 이 공간의 정체성도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던 차에 악기를 연주하는 비천상의 모습을 벽에 새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 벽에 새겨진 비천상은 그야말로 세종문화회관의 상징적인 존재가 됐습니다. 짜잔! 한자라서 읽기가 어렵습니까? 문화예술의 전당 1978년 4월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의 친필 휘호를 이렇게 돌에 새겨서 만든 세종문화회관의 명패 같은 그런 겁니다. 조선시대에는 우리나라의 중심부였잖아요. 광화문이면 저기 왕실 궁궐이 있고 육조거리라고 해서 이제 중요한 관공서들이 여기 쫙 다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그런 곳에 아주 상징적인 이 세종문화회관이 들어섰는데 원래 여기는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이 부남회관이라는 이름으로 건물을 하나 이제 여기 조성을 했었는데 그게 4.19 혁명이 일어나면서는 그 이름을 좀 더 민주적이고 일반에게 돌려줄 수 있는 시민회관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었어요. 그러던 게 그만 불이 나고 말았네. 화재로 여기가 싹 사라지게 됐는데 마침 그 무렵이 언제였냐면 1972년에 처음으로 이제 남북 적십자 회담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 국가의 중요한 분들이 북한을 방문해서 평양의 발전상을 목격하게 됩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북한과의 경제적 격차가 엄청나지만 1970년대 초반만 해도 전쟁 직후에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훨씬 경제적으로는 이제 낮았던 상태였거든요. 근데 북한에 갔더니 한국의 전통 건축에서의 모티브와 그 계승을 큰 건축물에 반영을 해서 평양 도심 곳곳에 있는데 반면 우리는 없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정부도 한국의 전통을 계승하고 우리의 문화적 위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건축물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의견을 모으게 됩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계실 때 조성했던 시민회관이 불에 타자 그 자리에 이제 새롭게 1974년 1월 1일 첫 삽을 떠서 짓기 시작한 게 지금의 세종문화회관이고 1978년 4월 14일 개막식이 열렸고 그걸 기념해서 당시 대통령이던 박정희 대통령께서 친필 글씨를 새긴 겁니다. 1970년대 우리의 중요한 화두는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한국적인 것은 무엇을 보여줄 수 있느냐가 중요한 화두였고 그 맥락에서 건물을 짓되 멀리 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기둥이 큼직큼직한 기둥이 이렇게 줄을 지어 있는 열주 형식은 그리스 파르테논 신전 같은 신전 효과를 주죠. 그리고 멀리서 보면은 여기에 기둥의 밑 끝부분이 한옥의 그 공포 양식을 따온 거여서 한옥의 여러 구성 요소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신전인 듯 하면서도 또 한국 전통 건물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그런 세종문화회관의 독특한 개성을 만들게 됐습니다. 김영중 조각가는 백남준과도 또 인연이 있습니다. 김영중 조각가가 광주 태생인데 광주 비엔날레를 준비하면서 백남준 작가를 찾아갔대요.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미술가가 백남준 씨니까 광주에서 세계적인 미술 행사 비엔날레 같은 걸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백남준 씨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때 아이디어를 내고 협심해서 만든 게 광주 비엔날레였고 광주 비엔날레의 1등 공신인 김영중, 백남준이 이 세종문화회관에서 또 만나고 있습니다.